단 한 번의 진실이 수천 번의 외침보다 강하다. 귀족의 응접실에서 농부의 밭까지 양심이 깨어나는 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길게 뻗은 식탁에는 은식기와 수정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두꺼운 카펫 위를 하이힐 소리가 미끄러지듯 지났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가 섞여 화려한 소음을 만들었다. 모두가 이 저택의 주인 레프를 향해 잔을 들었다. 레프, 자네가 쓴 그 소설, 요즘 사교계에서 다들 이야기하더군. 전쟁이니 평화니 그런 건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자네 글 덕에 밤샘 토론도 했지. 칭찬 섞인 농담이 오갈수록 레프의 미소는 점점 굳어갔다. 손에 쥔 잔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테이블 끝,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유리창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마차를 모는 마부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켜켜이 쌓여갔다. 저 멀리 저택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 추위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레프,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나? 오늘의 주인공이 왜 이렇게 조용해? 옆자리에서 누군가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레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응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벽에는 조상들의 초상화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시대마다 옷만 바뀌었을 뿐 무표정한 얼굴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보였다. 이 집안의 전통, 명예, 지위.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말했지만 레프의 가슴 한쪽에서는 점점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차를 정리하던 하인들이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장갑도 제대로 끼지 못한 손으로 고삐를 정리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코끝이 벌겋게 얼어 있었고 누군가는 남의 외투를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내가 쓴 소설을 읽지도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듯 아려왔다. 귀족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자신은 그저 재능 있는 작가, 흥미로운 대화 상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글이 닿아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전쟁에 끌려간 병사와 그 가족, 땅을 파는 농부들의 삶은 저 멀리 저 지평선 너머에 버려져 있었다. 그는 난간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이 손등 위에 앉았다가 금세 녹아 물방울로 흘러내렸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시골에서 보았던 한 농부의 손. 갈라지고 피멍든 손등, 차가운 흙탕물에 그대로 담겨있던 손. 그 손으로 그는 묵묵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빵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농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갑자기 간단하면서도 잔인하게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 문득 안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부드러운 선율 위로 웃음소리가 포개졌다. 레프는 천천히 다시 실내로 걸어 들어갔다. 응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호화로운 조명이 문 사이로 새어나와 그의 얼굴 반쪽만 환하게 비추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오늘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 문장은 아름답다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누가 농부의 허기진 배를 이야기해 줄까? 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병사의 아내를 떠올릴까? 그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천천히 내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레프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반대편 복도로 걸음을 돌렸다. 복도 끝 작은 서재에 들어가자 공기마저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화려한 대화 대신 낡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그를 반겼다. 등잔을 밝히고 책상 앞에 앉자 방 안은 조용한 섬처럼 고립된 공간이 되었다. 그는 한동안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글로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삶은 그 글을 따르지 않고 있다. 평화를 말하면서 내 집은 전쟁과 상관없는 안전한 섬처럼 살아왔다. 사랑을 말하면서 나는 이 계급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람을 선택해왔다. 양심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지금 레프의 눈에는 그 원고가 마치 빈 껍데기처럼 보였다. 이대로 계속 쓸 수는 없다.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낮았지만 방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다. 그는 깨끗한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쓰는 글을 시작하고 싶었다. 어떤 칭찬도 필요 없는, 어떤 명성도 바라지 않는 철저히 양심만을 향한 글. 붓을 들려던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레프, 여기에 있었군요. 아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걱정 섞인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이 찾아요. 오늘은 당신의 소설 이야기를 들으려고들 왔다니까. 레프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 사교계는 그녀에게 익숙한 삶의 무대였다. 그 무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그의 생각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기도 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가지 않겠소. 몸이 안 좋아요? 의사를 부를까요? 그게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맛보지 않은 고백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까지 써온 것들이 진짜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모르겠소. 웃고 떠드는 이 방 안에서 소비되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사람을 일으키는 글을 쓰고 싶소. 아내는 낯선 말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글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인정이 문제가 아니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있었지만 그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이상할 만큼 선명한 결심뿐이었다. 나는 이 집을 떠나보고 싶소.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시골로 내려가 직접 밭을 갈고 흙과 함께 살아보고 싶소. 내가 글로만 말하던 사람의 삶을 온몸으로 겪어보려 하오. 그 말은 그녀에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여기를 떠나면 당신의 자리도 명성도 모든 게 흔들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떠나고 싶소. 레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를 존경한다는 그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도 하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소. 그런 존경을 지키려고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키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니까.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어디에 있든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는 말아요. 레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았다. 버리는 게 아니오. 오히려 처음으로 진심으로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소. 당신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잔인하기를 바라면서. 아내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조용히 놓았다. 그럼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요. 나는 그 길 끝에서 당신이 어떤 얼굴로 돌아오는지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레프는 서랍을 열어 오래전 받았던 귀족 신분증과 증서들을 꺼냈다. 얇은 종이들이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그의 인생을 규정해 온 무게였다. 그는 하나씩 바라보다가 등잔불에 가까이 가져갔다. 종이는 천천히 타올랐다. 검은 재가 되어 떨어지는 글자들을 보며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으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 몇 주 뒤 레프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저택을 떠났다. 마차가 눈 덮인 길을 삐걱이며 나아갈 때 그는 창밖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멀어지는 저택, 점점 작아지는 조명, 그리고 그 너머 끝없이 펼쳐진 들판. 마차가 어느 작은 마을 어귀에 멈췄을 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눈과 흙,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멀리서 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밭을 갈고 있었다. 농부는 두꺼운 옷도 없이 허리를 굽힌 채 땅을 밀고 있었다. 레프는 마부에게 말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머무르실 겁니까? 그래, 이제는 이런 곳에서부터 다시 배우고 싶소. 눈 위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이 생생했다. 귀족들의 응접실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다.
그는 그 차가움을 받아들이듯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전쟁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사람들 사이, 흙 위, 노동의 땀 속에 진짜 삶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의 새 삶이 이제 막 첫 장을 넘기려 하고 있었다. 흙을 쥔 손, 글을 쥔 손 노동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하루. 마을로 들어온 첫날, 사람들의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저택에서 쓰던 외투와 구두를 벗어버렸다고 해도 레프의 말투와 자세에서는 여전히 귀족의 자취가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대문 틈 사이로 그의 얼굴을 슬쩍 훔쳐봤고 어른들은 서로 눈짓으로만 대화를 나누었다. 저 양반이 진짜 여기서 살겠다는 거요? 얼굴이 고와 보이는 걸 보니 흙은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을 텐데. 속삭임은 숨기려 해도 새어나왔다. 레프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비웃음과 의심을 놓치지 않았다. 예전이었다면 이런 시선이 자존심을 건드렸겠지만 지금 그는 오히려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나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 결심이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었으니까. 그가 머물게 된 집은 허름한 나무집이었다.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초가, 지붕은 비가 새지 않을 만큼만 수리되어 있었고 창문은 틈새를 헝겊으로 막아야 했다. 레프는 집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정도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에 그래도 가까운 편이겠지. 그는 가져온 짐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서너 벌밖에 안 되는 옷과 노트 몇 권, 그리고 몇 자루의 펜뿐이었다. 책은 일부러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 글자를 통해 사람을 배우는 대신 사람을 통해 사람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다. 버킷을 드는 손목이 생각보다 빨리 아파왔다. 물이 가득 찬 양동이는 책보다 훨씬 무거웠다. 옆에 서 있던 농부 아저씨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양반님, 물은 글처럼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다. 레프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게 평생 사람들의 하루였는데 나는 그동안 종소리 치는 글자만 들어 올리고 있었나 봅니다. 농부는 그 말에 잠시 레프를 다시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말은 곧네. 그런 판단이라도 내린 듯 그는 레프의 양동이 손잡이를 잡고 말했다. 손목 힘이 아직 약하니 처음에는 반만 채우시오. 자존심 세우다 허리 나갑니다. 그 조언을 들으며 레프는 웃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남은 건 배우려는 고집뿐이지요. 그날 오후 그는 진짜 밭으로 나갔다. 넓게 펼쳐진 들판 위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해 땅을 정리하고 있었다. 삽이 콩콩 박히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레프도 삽을 들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그의 결심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었다. 첫 삽을 땅에 박는 순간 무릎이 가볍게 흔들렸다. 생각보다 흙은 단단했고 삼날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힘을 모아 다시 눌렀다. 삼날이 조금 들어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그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역시 글만 쓰던 손이야. 그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걸 보니 그냥 놀러온 양반은 아니네. 레프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일어났다. 손바닥에는 벌써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다. 그 손을 잠시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문장을 써왔던가. 그러나 지금 이 손은 겨우 흙 한 번 뒤집지 못하고 있다. 창피함보다도 이상한 부끄러움이 먼저 찾아왔다.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빈틈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는 삽을 꽉 잡고 말했다. 농부들이 웃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눈썹을 치켜 세웠고 어떤 이는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허리를 조금 더 굽히고 등을 조금 더 낮추었다. 흙과 삽 그리고 자신의 몸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찾으려 했다. 허리 말고 다리 힘으로 미시오.
이렇게 아침에 우물가에서 도와줬던 농부가 와서 자세를 잡아주었다. 레프는 그의 동작을 따라 해봤다. 삼날이 흙 속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갔다. 땅은 여전히 버티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허락하는 관계 같았다. 해는 천천히 기울어갔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어깨는 불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삽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서 있는 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도처럼 느껴졌다.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레프는 마지막까지 삽을 잡고 서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했다. 방 안에 들어와 등잔을 밝혔다. 작은 불빛이 나무벽과 책상을 비추었다. 손바닥에 잡힌 물집에서 통증이 올라왔다. 그는 붓을 잡아보려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글도 내 몸을 기다려줘야겠군. 그럼에도 그는 종이를 펼쳤다. 글자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느낌을 그대로 옮겨놓고 싶었다. 붓 대신 연필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몇 줄을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흙의 무게를 배웠다. 한 조각의 빵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이 이 땅에 스며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그동안 그 빵을 너무 가볍게 먹어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심에 가까웠다. 그는 글을 더 쓰고 싶었지만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았다. 연필을 내려놓고 마룻바닥에 그대로 등을 눕혔다. 천장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집을 살짝 흔들었다. 그 소리 속에서 레프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넓은 저택의 천장은 너무 높아서 바람 소리가 닿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 높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낮은 천장이 더 좋았다. 바람 소리, 나무 기둥이 버티는 소리, 집이 숨 쉬는 소리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튿날 그는 몸살이 난 사람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쑤셨다.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을 때 마을 사람 몇이 웃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제 너무 무리했군요. 처음엔 다 그런 겁니다. 며칠 하다 보면 몸이 알아서 버틴다오. 그 말 속에는 가벼운 농담과 함께 묵묵한 환영의 기운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를 구경거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땅을 밟고 함께 허리를 굽힌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마을의 한 노파가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가져와 그의 집 문 앞에 놓고 갔다. 어제 보니 손이 저리 다 헐었던데 이거라도 먹고 기운 좀 차리세요. 레프는 그 수프를 바라보다가 눈을 깜빡였다. 귀족 시절 식탁에는 늘 수많은 음식이 올라왔지만 그 한 그릇만큼 마음을 데워준 적은 거의 없었다. 수프를 마시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들의 삶을 이해하겠다고 내려왔다. 그런데 정작 나를 먼저 돌봐주는 건 이 사람들이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 부끄럽게 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걸 그는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오늘은 어제보다 적게 일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흙을 마주하자 또다시 몸이 앞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삽 대신 괭이를 잡았다. 농부가 알려준 대로 허리를 덜 쓰고 다리와 어깨를 더 쓰려 했다. 일을 마친 뒤 그는 밭고랑 끝에 앉아 흙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슬부슬 흘러내렸다. 그 감촉은 잉크와 종이가 주지 못했던 묵직한 실감을 안겨주었다. 이 흙 위에 사람들의 삶이 자라난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글로 옮기겠다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흙을 모르는 글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길게는 못 쓰겠지만 한 줄만큼은 남기고 싶었다. 노력 없는 말은 공허하고 몸이 모르는 글은 얕다. 이제 나는 몸으로부터 배우기로 한다. 그 한 줄이 그날의 결심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그의 주변을 따라 걸었다.
글 쓰는 양반 오늘도 넘어졌어요? 한 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레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 대신 내일은 너희에게 글자를 가르쳐 줄 생각이다. 글자요? 우리가요?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들에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읽고 쓸 수 있다면 언젠가 너희 삶을 직접 세상에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아이들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레프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은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래도 글을 쓰고 싶었다. 어젯밤 적어둔 메모 아래에 그는 새 문장을 덧붙였다. 진짜 변화는 책상이 아니라 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밭에서 배운 진실이 책상 위로 옮겨질 때 글은 비로소 사람을 깨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말 없는 응원처럼 들렸다. 그래, 조금씩이라도. 내가 내 삶을 바꾸어가는 만큼 내 글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도 바뀔 수 있겠지. 그는 등잔불을 줄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내일을 향한 마음은 희미한 빛을 품고 있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가난한 집에서 보낸 하루와 흔들리는 마음. 이른 새벽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레프는 밭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창문은 헝겊으로 막혀 있었지만 안에서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 울음이 아니라 어른의 울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해가 거의 닿지 않는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젊은 여인이었다. 파리한 얼굴 위에 부은 눈이 힘겹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아픕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이 더 열리며 방 안에 한 남자가 이불에 파묻힌 채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마른 기침을 반복하고 있었고 손등은 검게 그을린 듯 차가워 보였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밭일도 못 나가고 곡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고 레프는 그 앞에서 더 말을 잇기 어려웠다. 어제까지 그는 자신이 가난의 무게를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저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엌 구석에 놓인 빈 자루를 가리켰다. 밀가루나 곡식이 조금만 있어도 좋겠어요. 오늘도 굶겼거든요. 레프는 문 밖에서 추위를 느끼며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곧장 마을에 있는 곡식 창고로 달려갔다. 마을 사람 몇이 창고를 지키고 있었고 레프가 사정을 설명하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 집은 원래도 가난했다오. 남편이 지난 겨울에 크게 앓고 올해는 힘을 거의 못 쓰니 상황이 더 나빠졌지. 곡식을 조금은 줄 수 있지만 우리도 여유가 많지는 않소. 그 말은 현실적인 걱정이었고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마을도 오래 흉작을 겪고 있었다. 레프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이걸로 가능한 만큼만 나누어 주십시오. 제 몫도 필요 없습니다. 농부들은 놀란 눈을 했다. 당신 자신은 어쩌려고 그래요? 몸도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은데. 레프는 잠시 그들의 걱정을 눈빛으로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글로 평화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말만 하면서 저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농부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창고지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집에 나눠줍시다. 자루 하나의 곡식을 절반 정도 채우자 레프는 무게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문 앞까지 오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억지로 자루를 끌어올려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으십시오. 그는 부끄러움과 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살아남기 위한 일입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다. 남편도 고개를 억지로 돌려 그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레프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이 겨울을 지나면 함께 밭을 다시 일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거운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그 겨울이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계절일까?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글 한 줄보다 더 절실한데 자신은 어디까지 돕고 어디서부터 무력해지는 걸까? 집을 나서는 순간 눈발이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덜 말하고 더 행동하는 것일까? 그 순간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어제 그에게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하던 아이 중 한 명이었다. 작은 손에 나무 조각을 들고 있었다. 이거 만들었어요. 글자인 줄 알고. 나무판에는 서툰 칼집으로 자가 새겨져 있었다. 레프는 그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다. 흙일로 지친 손바닥에 그 작은 조각이 닿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그의 심장에 조용히 불을 붙이는 듯한 따뜻함이 번졌다. 고맙다. 레프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람이라는 글자는 내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진 글자란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뜻인데요? 레프는 나무 조각을 하늘 위로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다. 사람이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만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 아이의 작은 얼굴에 이해와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레프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에 다시 조각을 쥐어주었다. 이 글자 너도 계속 가지고 있어라. 언젠가 너도 다른 사람을 지켜줄 날이 올 테니까. 아이를 보내고 난 뒤 레프는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는 다시 밭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어제보다 흙이 조금 더 다르게 보였다. 고통의 땅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글보다 먼저 배워야 할 존재들이었다. 밤이 되자 레프는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다시 글을 썼다. 이번에는 손이 덜 흔들렸다. 오늘 하루는 너무 생생해서 글이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통해 흘러나왔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쉽다. 그러나 그 말이 진짜가 되는 순간은 누군가의 고통을 내 삶에 끌어안는 순간뿐이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글이 아니라 변화였다. 교회의 종소리와 양심의 목소리 믿는다는 말의 무게를 다시 묻다. 마을에 눈이 녹기 시작하던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언덕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졌다. 작은 흰 예배당은 오래된 목조 기둥으로 버티고 있었고 사람들은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하나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레프도 초가집 문을 닫고 그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흙먼지가 덜 묻은 셔츠, 소매 끝이 조금 다른 외투가 그의 전부였다. 예배당 안은 따뜻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나무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잔잔한 웅성임이 되어 퍼졌다. 앞줄에는 마을의 연장자와 조금 형편이 나은 집안 사람들이 앉았고 뒤쪽에는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빽빽이 모여 서 있었다. 레프는 일부러 맨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예배당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목사가 강단 위에 올라섰다. 낡은 성경을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들었다. 레프도 눈을 내리깔고 귀를 기울였다. 말 하나하나는 분명 따뜻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다. 몸져 누운 남편을 둔 여인의 집, 곡식자루가 비어있던 부엌,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던 병자의 가슴,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던 어린아이. 바로 어제 그는 그 집에 곡식을 들고 들어갔다. 그 집 식구들도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가장 뒤쪽에.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돕고 나보다 약한 이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순간 레프의 시선이 예배당 앞줄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멈췄다. 잘 다려진 옷,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익숙한 안일함. 그는 마을에서 제일 큰 곡식 창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곡식을 나누자는 말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난색을 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 경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 소리가 예배당 안을 채웠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레프도 두 손을 모아보려다가 결국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랑을 말하는 입과 사랑을 주저하는 손 사이의 거리. 신의 이름으로 눈을 감으면서 눈앞의 이웃을 보지 못하는 모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335 예배당 밖으로 나갔다. 누군가는 안부를 묻고 누군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레프는 알았다. 이 평온함은 하루치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 위에 덮어놓은 얇은 담요 같은 것이라는 걸. 예배당 앞들에서 한 노인이 레프에게 다가왔다. 교회에서 오래 봉사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지요, 레프? 네, 말은 참 따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 와준 것도 하늘이 내린 축복일지 모릅니다. 노인은 그런 말을 하며 레프의 어깨를 두드렸다. 레프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장,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든 하게. 우리가 듣는 이 말들이 정말 이 마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가난한 이들이 배불러지고 병든 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노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버텨가는 것 아니겠나. 믿음이 있다면 더 많이 나누는 쪽으로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레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날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책임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해서요. 노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말도 맞지. 하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가. 나도 젊었을 때는 자네처럼 날이 서 있던 때가 있었다네. 세상이 왜 이리 모순투성이냐고 분노한 적도 많았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냥 견디는 법부터 배우게 되더라고. 레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역시 수많은 말과 생각 끝에 몸으로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 다만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오후 그는 혼자 밭둑에 앉아 예배당을 바라보았다. 하얀 벽 위로 햇빛이 번지고 창문 사이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주일을 버틸 힘을 얻는다. 하지만 그 힘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지 레프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레프는 상념을 떨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가장 가난한 집들이 몰려있는 마을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 곡식을 나누어 준 가족이 살고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한 소리인지 레프는 이제 알고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레 묻자 여인이 활짝 문을 열었다. 마침 고맙단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어요. 이불 위에 누워있던 남자가 상체를 겨우 일으켜 인사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에 비해 많이 살아나 있었다. 아이는 옆에서 빵 조각을 꼭 붙잡고 밝은 눈으로 레프를 바라봤다. 당신이 가져다 준 곡식 덕분에 숨을 한 번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당신이 들고 온 곡식은 우리에게 사랑이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레프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한 행동이 그토록 크게 느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절망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 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말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초를 켜고 노트를 펼쳤다. 오랜만에 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가락에는 여전히 물집이 남아 있었지만 펜을 쥐는 손은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신을 이야기하는 글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서야 깨닫는다.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을. 입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믿음을 삶으로 옮기는 일은 언제나 불편함과 손해를 동반한다. 그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말할 자격을 조금씩 잃어간다. 글을 옮겨 적으며 그는 자신에게도 조용히 물었다. 나는 내 믿음을 얼마만큼 내 삶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노트를 덮자 등잔불이 작게 깜빡였다. 레프는 불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등잔 심지를 조금 더 올렸다. 방 안이 다시 밝아졌다. 그래,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레프는 처음으로 교회 문간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그 위에는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마을의 가장 어려운 집을 함께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찢어버릴지 누가 읽고도 모른 척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이 믿는 것을 글로만 감추어 두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놓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예배당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때 그의 양심도 함께 울리고 있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밤 마을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선택. 해가 일찍 내려앉는 늦겨울, 마을에는 다시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근 마을에서 식량을 털어가는 무리가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밭일을 하다 말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갔다. 마을의 공기는 갑자기 낯설 만큼 무거워졌다. 레프도 이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그저 남의 일처럼 들렸지만 곧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 마을은 이제 그의 삶을 이루는 장소였다. 위험이 닥친다면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녁 무렵 마을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였다. 들불처럼 번져온 불안이 모두의 얼굴을 스치고 있었다.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서 있고 모두가 떨어진 장화를 신은 채 가만히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공동 우물 옆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장정이 외쳤다. 창고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곡식이 모여 있어요. 겨울 끝나기 전 털리기라도 하면 우린 끝입니다. 누군가는 불안해서 이미 팔짱을 끼고 있었다. 누군가는 창끝 없는 낫을 세워 잡으려다가 금세 내려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일인가요? 저쪽 무리는 이미 몇 명을 다치게 했답니다. 애들까지 있는데 싸움이 나면. 사람들의 말은 흩어졌다가 모이고 다시 갈라졌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싸움을 피할 방법도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끼리 큰 소리 내봤자 해결되는 건 없다. 노인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내일을 버티는 일이다. 적어도 서로를 지키는 방식부터 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들으며 레프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손끝이 저절로 오므라들었다. 며칠 전까지 그는 밭을 제대로 갈지도 못하는 초보 농부였다.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해왔지만 막상 위험이 닥치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는 젊고 힘센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한자리에 설 수는 없다. 지키는 사람과 지켜야 하는 사람을 먼저 나누고 창고를 효율적으로 나눠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시선이 모였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큰 소리 치지 않고도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곡식을 나누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도 남의 집 걱정을 먼저 했던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레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억지로 그를 끌어다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기대는 두껍지 않았지만 절박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장정이 말했다. 레프,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귀족 시절 그는 글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실제 위험 앞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 마을이 무너지면 함께 일하던 사람들, 웃음을 나누던 아이들, 병든 가장을 돌보던 여인 모두가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싸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두려워한다면 이 마을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없이 당하지 않으려면 나눠서 지켜야 합니다. 레프는 땅에 손가락으로 작은 선을 그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은 돌아가며 서야 합니다. 혼자 서지 말고 항상 2명씩. 혹시 큰 무리가 오면 바로 종을 울려 사람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는 다시 선 옆에 작은 동그라미들을 찍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몸이 약한 사람들은 마을 중앙의 집으로 모이고 그 집은 힘센 사람 둘이 따로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리지 않도록 낮에도 한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정들이 먼저 말했다. 그럼 창고 경비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돌아가며 서면 되죠. 노파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이들은 우리가 보살필게요. 중앙집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모두가 무언의 합의를 이뤄가고 있었다. 레프는 다시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얼굴이 환하게 일렁였다. 맞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위험하지 함께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어요. 어느덧 사람들은 흩어져 각자의 준비를 시작했다. 레프는 창고 쪽으로 걸었다. 나무로 만든 문짝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그 안에는 이 마을의 생명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짝을 손으로 쓸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장정 2명이 다가왔다. 레프, 당신도 같이 서겠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서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달빛이 들판 위에 희미하게 퍼지자 창고 주변은 더 조용해졌다. 3사람은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옆에 앉았다. 장정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손도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두렵습니까? 레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정 중 한 명이 멋쩍게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요.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지켜야죠. 그 말에 레프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두려움은 용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용기지요. 밤은 길었다. 멀리서 바람이 타작마당 위를 스며 지나갔다. 달빛이 옅어질 때쯤 숲 아래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작은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누군가 땅을 밟는 소리. 3사람 모두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짧게 뛰었다. 숲속에서 2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기는 들지 않았지만 얼굴은 어둡고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레프는 모닥불을 조금 끌어당기며 주변을 밝게 했다. 그 2사람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 마을에서 곡식을 조금 얻으러 왔다. 장정 1명이 대답했다. 조금은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힘으로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상대는 잠시 서로를 돌아보며 숨을 골랐다. 표정에는 지친 빛이 서려 있었다. 싸우러 온 건 아니다. 우리도 살려고 온 거다. 레프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조건을 걸겠습니다. 당신들 2사람에게 줄 만큼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십시오. 2사람은 침묵했다. 모닥불의 빛이 서늘한 바람에 흔들렸다. 잠시 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른 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겠다. 곡식 한 자루를 건네고 나서야 그들은 숲으로 걸어 사라졌다. 남은 3사람은 모닥불 옆에 천천히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에 남아있던 떨림이 조금씩 사라졌다. 장정이 말했다. 오늘 당신이 없었으면 싸움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말뿐입니다. 싸움을 막은 것은 당신들이 먼저 두려움을 견뎌준 덕분입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에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사람 사이의 평화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모닥불이 잦아들자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작은 문장을 새겼다. 책 속의 평화는 이상일 뿐이지만 사람 속의 평화는 선택이다. 오늘 밤 나는 그 선택의 한 조각을 보았다. 마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날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본 순간 눈이 녹아내리며 흙냄새가 짙어지기 시작한 초봄 마을은 겨울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밤새 지킨 사람들의 피로 안도의 숨 그리고 어제 나눔으로 지켜낸 작은 평화가 함께 스며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틀 전의 일을 서로에게 조심히 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정말 곡식만 받아가고 갔다고. 그래. 싸움도 없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 그래도 다시 올까봐 겁난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은 동시에 막을 수 있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마치 얼음 사이로 처음 올라오는 새싹처럼 생생했다. 레프는 새벽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마을의 공기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해냈다는 건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여전히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 없이 위기를 넘긴 경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있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아침 햇빛도 비추지 않은 시간이라 놀라 문을 열자 예상 밖의 얼굴이 서 있었다. 바로 마을의 곡식 창고를 가진 부유한 집의 남자였다. 예배당에서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 언제나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 다녔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조금 두려워했고 조금은 멀리했다. 그가 어색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소? 레프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를 안으로 들였다. 남자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두 손이 서툴게 모아져 있는 것을 보니 스스로도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다. 어제 일이 마음에 남아서 말이오. 그는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두 사람에게 곡식을 내어주자고 말했을 때 솔직히 나는 반대였습니다. 레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가 가진 곡식은 내 노동의 결과고 내 가족의 생계이기도 하오. 그런데 사정을 모르는 사람 둘에게 우리 곡식을 그냥 내주는 건.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했습니다. 레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그 사람들이 곡식을 받고 돌아갈 때 그 눈빛을 보았소. 그들의 얼굴에 악의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소. 만약 우리가 곡식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그런 죽음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면 나는 그 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레프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켰다. 누구든 처음에는 내 것을 잃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두 사람은 당신이 가진 곡식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일을 하신 겁니다. 남자는 시선을 내렸다. 그런 마음을 처음 느껴봤소. 그는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말하던 사람을 지키는 평화라는 게 그런 뜻이었구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자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마을 중앙집에 곡식을 조금 더 가져다 놓고 싶소. 아이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레프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설득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정말입니까? 어제는 두 사람에게만 나눴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을에서 서로에게 나눌 차례라고 생각하오.
레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걸음입니다. 남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 두 사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더 많이 배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평화는 말이 아니라 선택이더군. 그가 돌아간 뒤 레프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흙길 위로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고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평화란 설명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점심 무렵 마을 중앙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곡식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는 감자를, 누군가는 마른 빵을, 누군가는 약초를. 작은 것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금씩 나누었다. 한 노파가 말했다. 누가 먼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레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움직일 용기가 없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제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두려움을 조금 무너뜨렸고 지금 그 조각들이 모여 마을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다시 모였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누군가는 울컥했고 누군가는 웃음이 나왔다. 레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을의 한 아이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오늘 빵 먹었어요. 아이의 입가에는 빵가루가 묻어 있었다. 레프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 먹었구나.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그는 조용히 깨달았다. 바로 이런 얼굴 하나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전쟁과 탐욕,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싶어지는 이유. 그는 밤 늦게 촛불 아래에서 글을 썼다. 평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마음속에 피어오른 작은 변화가 다음 사람에게 번지며 찾아오는 것이다. 오늘 나는 그 변화를 보았다. 돌아가라는 부름, 남겠다는 결심, 이름보다 삶을 선택하는 날. 봄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흙은 부드러워졌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새싹이 흙을 밀어올리는 계절. 사람들의 손도 바빠졌고 얼굴빛도 겨울보다는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레프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을 바깥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마차 하나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다. 마부 옆에는 깔끔한 외투를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레프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아이들 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안내했다. 레프의 초가집 앞에 선 그는 잠시 집을 훑어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마침 물을 길어 돌아오던 레프가 그를 발견했다. 낯익은 얼굴. 오래전 같은 사교계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였다. 그는 여전히 잘 다려진 옷을 입고 있었고 말끝마다 도시의 향기가 묻어 있었다. 오랜만이요. 레프가 조용히 인사하자 친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레프, 자네 정말 미쳤구나. 우리가 자네를 어디까지 찾아왔는지 알고 있나? 집 안으로 들어와 앉았을 때 친구는 먼 길의 피로보다 놀라움에 더 지쳐 보였다. 초라한 방, 낡은 책상,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그곳 어디에도 과거의 귀족 저택 냄새는 남아있지 않았다. 자네 가족들이 나를 보냈네. 그가 본론을 꺼냈다. 아내도 형제들도 다들 걱정하고 있어. 자네가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레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물었다. 그들이 나를 걱정하나 아니면 그들의 체면을 걱정하나? 친구는 말이 막힌 듯 헛기침을 했다. 레프, 솔직히 말하지. 자네는 이미 이름난 작가야. 자네가 쓰는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지. 그런데 이런 마을 구석에서 등 굽혀 삽질이나 하고 있으면 자네 재능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나? 레프는 방 한가운데 놓인 흙 묻은 장화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장화는 지난 겨울 언덕 위 창고를 지키던 밤에도 집집마다 곡식을 나르던 날에도 함께였다.
나는 그 재능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사람들은 자네 글에서 위로를 얻고 감탄도 하고 토론도 해.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자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농부처럼 살고 있는 거지? 자네가 다시 도시에 돌아와 글을 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래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먼지와 빛이 함께 떠다니는 공기,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우물가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모든 것이 그의 삶과 얽혀 있었다. 도시에서는 내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줄거리, 문체, 인물의 깊이, 철학적 메시지 모두들 그것을 두고 밤 늦게까지 논쟁했지요. 하지만 그들 중 몇이 내 글 속에 나오는 농부의 손을 실제로 잡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친구는 더 이상 가볍게 웃지 못하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에서 나는 매일 그 손을 봅니다. 래프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씨앗을 쥔 손, 삽을 쥔 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 굶주림을 버티기 위해 서로의 등을 떠미는 손. 나는 이제 그 손들을 떠올리며 글을 쓰고 싶습니다. 상상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내 눈앞의 사람들을 위해. 친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도 자네의 가족은? 그 질문은 래프의 마음을 깊게 찔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뿐인 신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된 신념을요. 친구는 편지를 꺼내 래프에게 건넸다. 아내에게서 온 거네. 직접 읽어보게. 봉투를 뜯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들. 당신이 어떤 길을 택하든 나는 끝까지 당신을 남편이라 부를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이 길 위에서 병들어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글도 당신의 삶도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래프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뭔가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다. 도시에 돌아가 글을 쓰는 것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면 친구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네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래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 밭을 갈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이 마을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내가 유명한 작가로 기억되든 이름 없는 사람으로 잊히든 상관없이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기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 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오늘도 글자 가르쳐 줄 거예요?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여기서 선생 노릇을 계속할 작정인가 보군. 래프는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 노릇이라기보다 같이 배우는 거지요. 나는 흙을 배우고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고. 잠시 뒤 친구는 일어나 외투를 정리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자네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겠네. 그러나 그는 문 앞에 서서 말을 이었다. 자네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졌다는 건 인정해야겠군. 래프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언젠가 도시에서 또다시 내 이름을 듣게 된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쓴 새로운 소설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소식 때문일 겁니다. 친구는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홀가분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래프. 자네다운 길을 가게. 다만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돌아와. 아이들과 아내가 자네를 직접 보는 날도 필요하니까. 마차가 떠나고 난 뒤 길 위에는 바퀴 자국만이 남았다. 래프는 한참 동안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아직 다 쓰지 못한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옆에는 어제 아이들이 남기고 간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은 서로 도와야 산다. 래프는 그 종이를 길게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미 시작된 일이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밭으로 향했다. 오늘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야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촛불 아래에서 이 마을의 하루를 적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더라도 이 시대가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 해가 기울고 다시 종소리가 마을 위로 울릴 때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되뇌었다. 이름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양심이 이끄는 길을 택했다. 돌아가라고 부르는 소리가 아직 남아있지만 나는 오늘도 이곳에 남겠다고 대답한다. 그 대답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약속이었다. 사라지는 몸, 남아있는 문장, 조용한 마을에 떨어진 긴 여운.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래프의 어깨는 곧게 서 있었고 삽을 쥔 손에는 힘이 넘쳤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지나자 그 손등에는 더 많은 주름과 상처가 새겨졌다. 흙을 뒤집던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고 밤마다 글을 쓰던 눈은 더 자주 피로에 젖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같은 일을 계속했다. 봄이면 씨앗을 함께 심고 여름이면 아이들과 글자를 나누고 가을이면 곡식을 나누고 겨울이면 촛불 아래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글을 썼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마을 밖에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마을 안에서 래프는 더 깊이 자리 잡아갔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울까요? 아이들이 모이면 언제나 첫 질문이었다. 래프는 웃음을 지으며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 오늘은 길이라는 글자를 배워보자. 아이들이 따라 그리자 그는 덧붙였다. 길은 발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내딛는 거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어른이 될지 그 길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아이들은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길이라는 글자를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 번 써보았다. 그 글자는 훗날 그들의 삶 속에서 천천히 진짜 의미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겨울, 유난히 찬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새벽부터 눈이 수북이 쌓였고 지붕 위에 앉은 눈덩이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래프는 밤새 기침을 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얼음처럼 조여왔다. 아침이 되어도 그가 우물가에 나타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늘 같은 시간에 물을 깃고 같은 시간에 밭을 둘러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었다. 아이 하나가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오늘은 수업 안 해요? 답이 없자 아이는 조심스레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린 문 안에서 그는 침상에 기대 앉은 래프를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왔구나. 래프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한 글자를 보여주고 싶구나. 아이들은 하나둘 방 안으로 들어왔다. 누군가는 물동이를 채워왔고 누군가는 두꺼운 이불을 가져왔다. 방 안은 금세 따뜻한 숨으로 가득 찼다. 래프는 천천히 손을 뻗어 곁에 있던 종이와 펜을 집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예전보다 더 흐트러졌지만 그는 힘을 모아 한 글자를 썼다. 그것은 사람 자였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아이에게 건네받았던 나무 조각에 새겨져 있던 그 글자.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그 글자의 의미를 훨씬 깊이 알고 있었다. 래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라는 건 서로 기대어 서 있다는 뜻이란다. 혼자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너를 떠받쳐주고 있는 거지. 아이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선생님은 우리를 떠받쳐준 사람이에요? 래프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나도 이 마을에 와서 너희에게 기대어 서 있었어. 너희가 웃고 배우고 서로 도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버텼단다. 아이들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들은 처음으로 항상 어른처럼 단단해 보이던 선생님이 자기들만큼이나 약한 한 사람이었음을 느꼈다. 그 약함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이 나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날 저녁 마을의 어른들이 래프의 집에 모였다. 누군가는 약초를 다려왔고 누군가는 따뜻한 죽을 끓여왔다. 노인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했소. 귀족이 농부 흉내를 내다 돌아가겠지 했지.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함께 살 줄은 몰랐소. 레프는 힘겹게 웃었다. 처음에는 나도 이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요. 도시에 남겨두고 온 이름, 책, 명성들이 나를 자꾸 뒤에서 부르더군요. 그는 잠시 숨을 돌렸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방 안은 조용했다. 난로 위에서 물이 가볍게 끓는 소리만이 들렸다. 밖에서는 눈이 나무가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간간이 났다. 밤이 깊어갈수록 레프의 숨은 점점 잦아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으려 했다. 노트 한켠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야 글의 의미를. 그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 하나가 놀라 주워들려고 했지만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멈췄다. 괜찮다. 그 다음은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방 안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레프가 채우지 못한 문장의 끝을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렸다. 그날 밤 레프는 깊은 잠에 들었다. 숨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아주 고요하게 멈췄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다. 선생님은 아이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장례식을 치렀다. 부드러운 흙 위에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무덤 옆에는 그가 늘 앉아 밭을 바라보던 자리에 조그마한 돌 하나가 세워졌다. 아무 장식도 화려한 글귀도 없었다. 대신 누군가가 흙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 썼다. 사람. 비가 와서 글자가 사라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글자였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났다. 어떤 아이는 다른 마을로 떠났고 어떤 아이는 이 마을에 남아 밭을 지켰다. 그들 중 몇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고 어느 날은 먼 도시에서 어떤 책을 받아들었다. 책의 표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들은 웃으며 서로 말했다. 이 사람 알고 있어. 우리 마을에서 같이 밭 갈던 선생님이야. 그들에게 레프는 유명한 작가 이전에 함께 눈을 맞았던 어른, 힘들 때 곡식을 나눠주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함께 울어주던 사람이었다. 책 속 문장들을 읽으며 그들은 깨달았다.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의 글 속에는 이 작은 마을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들의 웃음과 두려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느 늦은 저녁, 이제는 어른이 된 옛 제자 중 한 사람이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글을 썼다. 낡은 노트 첫 장에는 오래전에 멈춘 문장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나는 이제야 글의 의미를. 그는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과 함께 살아보며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적었다. 선생님, 당신이 남긴 삶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지나가며 종이를 흔들었다. 하지만 글씨는 흐려지지 않았다. 멀리 교회 종소리가 작게 울렸다. 전쟁의 소식도 도시의 소문도 이곳까지는 쉽게 닿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 어디에선가는 누군가가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사라진 것은 한 사람의 몸이었지만 남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 안에 심어진 단단한 삶의 문장들이었다.